축덕과 초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2주 연속 박아란 인턴 PD가 나왔습니다. 자리를 꿰차려고 지금 오프닝만 3번째. 당돌해요. 주시은 아나운서가 목 상태가 아직까지 잘 돌아오질 않아서 무리를 많이 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말 하고 있는 주시은 아나운서 뜻밖의 무건수행. 엄청 답답할 것 같은데.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말 못할 고통이죠 진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복이 돼서 올 수 있지 않을까. 박아란 인턴 PD는 2주 연속인데 지난주 반응이 좀 어땠어요? 일단 제 친구들은 그냥 귀엽네 이렇게 봐줬거든요. 친구들이 들어줬구나 또. 뻔뻔스러운 면이 좀 있나요?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친구들이 귀엽다더라. 네.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그렇죠. 부모님 마음은 또 그렇죠. 부모님이면 제 연배인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딸은 언제 나오지? 네. 제가 처음 이런 거 출연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약간 민망해하셨거든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서. 귀엽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민망했죠 그때는. 부끄러웠을까요? 찾아 들어봐야겠어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더위 뚫고 더 위를 향해. 본인이 생각해낸 제목? 아니요, 뺏겼죠. 유독 이게 돋보이더라고요. 괜찮네요. 더위 뚫고 더 위를 향해. 더 위너를 향해 어때요? 더 위너도 고강도 훈련 콜린 베로. 자, 콜린 베로가 이제 그 월드컵 최종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죠. 방금 전에 발표했어요. 좀 넣었나요? 네네네. 예상치 못한 선수들도 있었고, 당연히 예상했던 선수들도 있었고. 네.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실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오래된 얼굴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 네. 일단은 신구 조화. 우리가 월드컵에 처음 도전한 게 2003년입니다. 이때부터 도전한 선수들도 있죠. 김정미 선수 같은 경우는 김정미 그때 선수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 39이니까요. 2002년 월드컵 때 뛰었던 사람이 지금도 뛰고 있다 이런 그런 거죠 거의.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골키퍼라는 자리가 쉽사리 대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또 여자 축구는 더더욱이 중요하고 김정미 선수를 넘어설 만한 거기에 노련미까지 쌓이니까 그렇죠. 든든하긴 해요 진짜. 김정미 선수는 정말 놀라운 게 자기 관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몸에 군살이 정말 하나도 없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똑같아요. 그때 체형이라든가 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20년 전하고 본인이 이제 그리고 운동할 때 이런 그 운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복근들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관리. 바프군요, 바프. 그러니까 바프가 뭐예요? 바디 프로필. 바프.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관리가 돼 있다라는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남녀 통틀어서 가장 그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선수 중에 손에 꼽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또 골키퍼 자리가 그 말년에 이훈재 선수도 그랬듯이 조금 이렇게 찌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아무래도 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확실히 철저한 것 같으시죠. 그리고 박은선 선수. 박은선 선수는 좀 스토리가 우여곡절이 있었죠. 많았죠. 2003년 아무튼 참가했지만 그때 최연소로 나가지 않았나요? 16살인가 17살 때 나갔었는데. 그렇죠. 최연소로 참가했고 그다음에 2015년 월드컵까지 참가했지만 2015년 월드컵 이후로는 사실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콜린 벨 감독이 오면서 박은선 선수에게 기회를 줬고 이 콜린 벨 감독 특유의 고강도 훈련을 적지 않은 나이의 필드 플레이어가 다 소화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최종 명단에 최종적으로 승선하게 된 아주 스토리가 있는. 그 사이 조금 더 계기가 있었을까요? 콜린 벨 감독님도 이게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박은선 선수를 바로 뽑지 않았잖아요. 거의 올해 초부터 조금 이렇게 이름이 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해요? 지난해 좀부터. 네.
혹시 뭐 그 사이 일단 박은선 선수가 폼이 더 올라왔다든지 중간에 공백기가 좀 있었죠. 네, 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은퇴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리그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슬럼프를 겪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먼저 이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일단은 이 선수의 특징하면은 일단은 신체적으로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90분을 뛰지는 못하더라도 경기장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체력적으로 준비를 좀 더 시킨 것이고 그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잠비아전에서 뭐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죠. 그러면서 뭐 사실상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아무튼 꿈을 또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민아 선수는 부상으로 일단 빠졌고, 네, 붙박이였는데 빠졌고, 그 다음에 이 KC 유진 페어라는 낯선 이름의 16살 소녀가 그럼 우리나라 최연소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팀 아예 최초 아닌가요? 혼혈 선수가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나요? 뭐 그 남자 대표팀엔 한 번 장대일 있었대요. 선수가 한 번 있었죠. 예. 98년 프랑스 네. 월드컵 때 그 선수 피지컬이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전은 아니었고요. 월드컵까지 결국에 갔죠. 경기는 못 뛰었습니다. 못 뛰었어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KC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고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공격수는 아무래도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뛰게 된다면 한국 축구사의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뛴 이제 혼혈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역대 그 한국 월드컵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로 이름을 올렸다. 만 16세 박은선의 1개월. 기록을 깨는 거죠. 깼죠. 뛰게 8개월, 되면 예. 뭐 엔트리에 올린 것만으로도 일단은 최연소 엔트리 승선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003년에 박은선 선수가 16세 9개월, 이번에 KC 선수가 16세 1개월. 예. 골키퍼 김정민 선수는 최고령 참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고. 와, 38세 9개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금 세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황금 세대라는 거는 2010년 정도에 시작됐다고 사실은 봐야 되죠. 물론 뭐 그 전에 뭐 조소연 선수도 있었고 뭐 여러 훌륭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박은선 선수도 있었지만 2010년 진짜 한국 여자 축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죠. 20세 월드컵에서 지소연 선수가 무려 8골을 터뜨리면서 한 대회에서 팀을 3위로 이끌었고요. 당시 3위라고 한다면 83년 남자 20세 이제 세계 청소년 대회 4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피파 주간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3위 이상의 결과를 갖고 오는 한일 월드컵이 4위죠. 아 4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4강 가면 다 4위였어요. 맞네. 3, 4위전이 3, 4위전에 졌죠. 이번에도 그랬죠. 20세 이하에서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이번엔 17세 동생들이 언니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피파 주간 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 20세 대표팀의 뭐 이제 주축이 우리가 지소연 선수로 대표되는 이 20세 대표팀 선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여민지 장슬기로 대표되는 17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성장을 하면서 팀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 전성기 그리고 약간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아주 좋은 시점에 이번 월드컵을 맞이하는 겁니다. 2010년 이후로 20세, 17세 대회에서 뭐 이 정도의 성적을 낸 적이 사실상 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성장한 선수들이 A 대표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그때 지소연 선수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 선수들이 시작할 때만 해도 여자가 축구를 왜 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쌓아온 친구들이고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여자 축구가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수 있다.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대되는 점은 그 황금 세대로 불리는 그 선수들이 워낙 오랫동안 진짜 대표팀에 소집되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흡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신구 조화가 아주 잘 어우러진 팀이고 또 콜린 벨 감독 영입 이후에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강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은 경기를 또 치렀고 역대 뭐 일단은 여자 대표팀이 A 매치를 이렇게 많이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번 대회입니다.
자, 고강도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고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실 밖에 그냥 서 있는 거 자체가 서 있는 게 어렵습니다. 고되죠, 진짜. 근데 지금 하루에 뭐 오전 오후로 지난주까지는 오전 오후로 2차례씩 훈련을 했다고 하고 그 훈련 자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요하는. 그러니까 90분 경기를 체력적으로 무리 없이 치르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는 100분 경기다 혹은 뭐 120분 경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콜린 벨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상대는 우리보다 그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훈련을 버티고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갔을 때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일단은 파악을 하는 거고요. 뭐 콜린 벨 감독이 훈련할 때 우리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얘들아 일단 시작은 얘들아. 그다음에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수적 우위라는 겁니다. 수적 우위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한 공간에서 우리가 상대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그러니까 3명이 상대 수비수 2명을 상대로 패스를 하면은 이거는 뚫어내기가 굉장히 쉽지요. 뭐 2명이 1명을 상대하면 쉽죠. 그러니까 늘 상대보다 어떤 한 공간에서 공을 둘러싸고 그 환경 속에서 상대보다 1명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되는 거죠. 한 발이라도 더. 네. 히딩크 호흡 보는 것 같아요. 좀 우리도 그때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엄청난 체력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렇죠. 뭐 공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이먼 코치가 공포의 삑삑이라고 선수들 그거 한번 하면 거의 뭐 그라운드에 쓰러져 버리는 정도의 그리고 선수들끼리 이렇게 막 몸싸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로 미는 거. 그런 레슬링 선수처럼 많이 노출됐죠.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훈련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본선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탈리아를 연장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체력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훈련에서 나온 건데 정확히 보는 거죠. 콜린 벨 감독도 한국 축구의 경쟁력은 결국 체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당시 멤버 2002년 히딩코 멤버도 신구조화가 아주 잘 됐죠. 잘 됐었죠. 네, 박지성, 이영표라는 어린 선수들이 있었고 황선홍, 홍명보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있었고 월드컵을 많이 경험한 선수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비슷하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지금 막 말씀하시니까 행복회로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선수들이 이 더운 날씨에 뛰는 거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뛸 수밖에 없는 게 이 콜린 벨 감독이 항상 직접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못 본 장면 같아요. 이렇게 감독이 함께 진짜 뭐 물론 풀타임 전부를 뛰진 않지만 어느 정도라도 계속 선수들과 함께 하려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동참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김정민 선수 아까 우리 자기 관리 얘기했는데 이 콜린 벨 감독도 그렇죠. 자기가 딱 외모 보면 그 머리 보통 신경 쓰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포마드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어요. 얘들아 아무리 외쳐도 말하는 건 아저씨 같은데 동네에서 이제 한국말 좀 어눌한 듯하지만 계속해서 한국말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한다는 얘기고 또 운동 몸 보면은 몸도 지금 탄탄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체력 훈련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대표팀 스태프들이 되게 그 곤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팀 트레이닝복이 그 다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바지가. 그렇죠. 약간 밑으로 좀 좁아지는 느낌. 네, 그래서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입으면 헐렁헐렁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볼품이 없죠. 네, 볼품이 없어요. 일단 끼기도 하고요. 너무 껴요.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놀려요. 그러니까 스태프들 중에는 민망. 네, 그 선수들 중에는 레깅스 같은 느낌.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스텝 중에는 사실 뭐 경기인 출신이 아닌 스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선수들이 또 엄청 놀립니다. 꼈다고 지금. 좀 빼라고 좀 큰 거 입으라고 막 이러면서 빼라고는 좀 정나라네요. 네. 그게 좀 이제 좀 하체가 좀 탄탄하고 그렇죠. 허벅지도 좀 굵고 이러면 이게 멋있거든요. 네. 그렇죠. 딱 내가 끼는구나. 그런 건 몰랐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끼는 분위기는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여자 대표팀은 늘 가면은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또 오래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텐션도 굉장히 높고 장슬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데 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더워서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죠. 뭐 장세기 선수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먹기 싫을 정도로 힘들대요. 훈련이 힘들다. 네, 근데 덥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다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더 힘내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끈끈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KC 유진페어 선수 소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는 일단은 뭐 저는 처음에 발탁됐을 때 콜린 벨 감독이 아무래도 또 뭐 국적도 외국인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혼혈인가요? 이 KC 선수요. 네. 그렇죠. 예,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선수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뭐 여자 축구에서 환경적으로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뭐 전 세계 최고죠.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뽑았을 때는 저는 이제 감독이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명의 명단에 뽑았을 때 최종 명단에 뽑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높다고 보지는 않았었고요. 그러게요. 진짜 깜짝 발탁이에요. 네, 그러고서 아마도 이것은 뭐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한국 축구 연장 계약도 하셨고 감독님은 또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선수들에게 좀 경험을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 언니들과 함께 운동을 해보는 경험을 주려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최종 명단에 승선해서 이제 다음 주에 호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뭐 장점이 많은 선수라고 표현을 했고 경기에 즉시 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콜린 벨 감독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IT 출정식 있잖아요. 네. 혹여나 이제 그 경기에서 출전해서 뭔가 공격 포인트나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 월드컵에서도 뛸 수가 있는. 그럼 기회를 주겠네요. IT전에서. 뭐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IT전에서 IT를 벗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명단의 구성으로 보면은 좀 독특하죠. 그 다른 이제 우리 남자 대표팀이나 이제 연령대별 대표팀과 비교해 보면 공격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라고 하는 자리에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채림, 손아연, 문미라, 박은선, 케이시페어 선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유리 선수 빠졌네요. 최유리 선수까지 6명이나 있으니까 보통은 우리가 최전방 포워드라고 하는 자리에는 보통 뭐 2명, 3명 뭐 진짜 스트라이커라 불리는 선수들을 넣는데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콜린 벨 감독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멀티플레이어로 좀 쓰겠죠. 예. 이것도 히딩크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행복해로 막 들어가고 네. 지금 4강.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또 콜린 벨 감독이 4-4-2 포메이션도 종종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손아연 선수가 우리 대표팀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부터 상대를 굉장히 괴롭혀 줍니다. 이 친구도 들어갈 때 본인이 90분 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교체되는. 네. 근데 정말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의 빌드업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뛰면서 막아내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선수와 짝을 이룬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혹은 이 뒤에서 뭐 찬스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손아연 선수가 근데 지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전체 훈련에서 열외돼서 물론 운동장에서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고 박은선 선수 경험이 많지만 아직 뭐 또 90분을 뛰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유리, 강채림 선수 뭐 이런 문미라 선수 뭐 A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이선은 훌륭한 선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다 이런 무대 경험도 많고요. 네, 뭐 지소연, 조소연 그리고 최근 20세 월드컵에서 아주 뭐 첫 메시라고 불렸던 천가람 또 그 이금민 선수. 이금민 선수가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나요? 네, 분류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선수도 뭐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사실상 최전방에서 많이 골을 넣어주는 선수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는 뭐 또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뭐 김혜리, 임선주 이런 선수들 다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황금 세대 선수들입니다. 장슬기 선수 포함해서요. 심서연 선수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조금 좀 젊은 추효주 선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해외파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주 선수도 있고요. 뭐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죠. 각각 개개인의 선수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서로의 약간 부족한 점을 또 메워줄 수 있는 스쿼드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까 뭐 공격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자, 우리 뽕 PD가 여자 월드컵 TMI는 아니네요. 그냥 뭐
필수 정보네요. 네. 이번이 처음으로 32개국이 출전하는 대회죠. 네. 조금은 아쉬워요. 사실 우리 정도의 전력이면 24개국 체제면은 거의 더 쉽죠. 무조건 16강은 간다고 봐야 되는 3위 와일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32개국 체제가 되면서 사실 32개국 체제는 절반이 짐을 싸야 되는 조별리그가 끝나면 그렇죠.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뭐 2002년 월드컵 전에 우리가 승이 없었는데 4강까지 갔듯이 계속 행복해로만 한번 불려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첫 출전하는 나라들은 필리핀, 베트남, 큰 수혜를 받았죠. 네. 네. 잠비아, 모로코, 파나마, 아이티도 출전하는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와 평가전을 하게 되는 거구나. 네. 아이티, 아일랜드까지. 근데 뭐 필리핀, 베트남 요런 국가들은 아예 월드컵 자체를 처음 나가는 아마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한중일을 제외하면 한중일, 그렇죠. 호주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호주가 개최국이 된 게 이들에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호주와 호주예요. 뉴질랜드가 되면서 이제 경쟁국이 빠진 거죠. 예선을 안 치르니까. 자, 우리나라는 호주에서만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뭐 올라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로 넘어가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월드컵 최강은 역시 미국이고요. 3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그 초대 대회 때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2회 연속 우승을 했죠. 그 전에도 한번 했었구나. 네. 총 4번 우승을 했군요. 네. 8번 치러졌는데 그중에 8번 절반의 우승컵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북유럽 쪽이 여자 축구를 좀 잘하고 네. 프랑스 아주 강국이고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은 잉글랜드보다 리그가 좀 더 빠르게 정착을 했습니다. 여자 축구가. 그리고 조금 더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일찌감치. 그러니까 잉글랜드 여자 축구는 사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쵸. 지소연 선수가 간 뒤로도 어떻게 보면 몇 년 후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좋아진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근데 또 잉글랜드가 유럽 챔피언. 그렇죠. 지난번에 프랑스를 꺾고. 지금은 아주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죠. 굉장히 강한 우승 후보입니다. 미국이 좀 세대 교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난 대회 때는 메건 래피노라는 메건 래피노 슈퍼스타가 있었는데 은퇴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대표팀 이번에 나오나요? 네네네. 네. 근데 뭐 나이가 꽤 될 텐데. 사실 그 선수는 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의 운동가죠. 그러니까 그 정치가에 여성 운동, 개척자. 그래서 뭐 늘 피파 여자 월드컵이 있으면 사실 젠더 이슈가 굉장히 늘 부각이 항상 되고 그거를 부각을 시키죠.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 운동가로서 그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선수로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씬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미국 여자 축구하고 남자 축구하고 그 배당금 같아지지 않았나요? 이 선수가 결국에는 그 대표팀 수당이 같아졌을 거예요. 이 선수 덕분에. 소송을 걸었죠. 그 소송을 주도했고 결국에 재판에서 이기면서 그럼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이제 노동의 대명제 속에서는 사실 미국은 여자가 훨씬 잘하거든요. 축구를. 그렇죠. 남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은 화가 날 만하죠. 그렇죠. 우리가 더 잘하는데. 우리 더 많이 줘야지 우리를. 차라리 실력대로 한다면. 니네 우승해봤어? 우승해봤어.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H조. 제일 마지막 날 경기를 하겠군요. 네. 그래서 H조에 독일, 모로코, 콜롬비아와 같은 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1차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로코, 그다음에 우리 조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가장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죠? 저는 그렇죠. 일정 보고 약간 이번에 2022 카타르 남자 월드컵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네요. 첫 경기는 이 남미 국가랑 하고 두 번째는 또 아프리카 국가랑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모로코 경기는 특히 또 이 조의 최약체로 좀 뽑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근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쵸. 일단은 첫 경기 비기고 두 번째 경기 지고 세 번째 경기 독일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별로 좋지는 않네요. 가장 극적이긴 하겠지만 뭐 콜롬비아전을 지금 또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콜롬비아전에 모든 걸 맞추고 있죠. 콜롬비아가 처음에 우리가 조편성이 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조편성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콜롬비아, 모로코가 다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두 경기에 2승을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으나 콜롬비아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금 전력 우리 분석. 피파 랭킹이 어떻게 되죠? 17입니다. 17위. 콜롬비아가 25위. 네.
모로코는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 정도는. 모로코는 또 첫 출전이고요. 모로코는 첫 출전에 피파 랭킹은 72위. 그래서 콜롬비아전에 지금 모든 걸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월드컵이 보면 여자 월드컵은 여전히 좀 전력 차가 좀 나는 편이지만 남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기량 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아르헨티나도 그렇죠. 사우디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16강에 강국을 잡고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세계 정상급의 팀들도 무조건 첫 경기에 맞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예전에는 16강에 맞췄죠. 16강 토너먼트에 이후. 맞춰서 이제 보통 그래서 그 월드컵 우승하는 나라들이 조별리그에서 어이없이 1차전 지는 경우가 꽤 있었죠. 뭐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사실 사우디한테 잡히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게 뭐 뒤에 맞춰서가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팀들이 첫 경기를 지게 되면 대회 자체가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첫 경기에 모든 뭐 컨디셔닝이라든지 그다음 체력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팀에 따라서 부상 선수의 회복을 이제 이 선수는 16강 정도부터는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쿼드가 넓은 팀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우루과이도 아라오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계획으로 데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6강 정도 갔을 때 이 선수는 쓸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데려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됐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가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른 모든 팀들에게도 그렇고 이제는 월드컵에서 첫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우리 상대팀 전력은 개막 전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17세 이하, 20세 이하 아시안컵, 17세 이하 아시안컵, 20세 이하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네. 왜 굳이 같이 꼈죠 이거를? 아니요, 요게 제가 취재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대회 뒷얘기들을 이제 드디어 다 들었습니다. 10세 이하 대회는 저도 이제 기사로만 봤는데 이제 태국에서 열렸죠. 네. 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태국과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편정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과 경기에서 그랬나요? 일본과 경기에서 그랬는데 태국 심판이 또 이게 뭐냐면 태국과 4강에서도 그러지 않았나요? 8강인가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좀 판정이 좀 편파적이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튼간에 요 뒷얘기를 전해드리면 이제 대회가 끝나면은 심판 판정에 대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일단은 그 브리핑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본 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전에 가장 대표적인 두 장면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전반에 우리 선수들과 파울을 범해서 이제 경고 2장이 누적이 되면서 퇴장이 당했는데 문제는 경고 누적 퇴장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파울을 범한 자리가 아닌 그보다 훨씬 앞자리에서 그 프리킥을 차게 되면서 그게 첫 선제골 실점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는 오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위치가 바뀐 거에 대해서. 네, 여기인데 한 4m?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했죠. 4-5m 정도. 잔디 한결 정도가 좀 한결 정도. 네. 한결이 8m인가요? 5m 정도 5m인가요? 네. 그러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심판들은 문전,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주위에서의 프리킥 위치는 굉장히 엄격하게 볼 것을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심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칙을 범한 우리 선수가 두 번째 경고여서 퇴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위치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기심이나 부심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다, 지금 너무 갔다. 더 뒤로 와야 된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태국에서 열린 대회 태국 심판이 주심을 맡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회든 4강이 결정이 되면 4강에 진출한 국가의 심판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4강에 진출한 나라들이 아시아에서는 보통 잘하는 나라들이고 그렇죠. 심판도 많이 배출하는 나라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태국에서 열린 대회다 보니까 이제 AFC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AFC에서 본 거는 8강 경기라고 봅니다. 봤다고 합니다. 심판 판정이 가장 중요했던 경기는 왜냐하면 그 승패에 따라서 월드컵 진출 국가가 갈리니까 그 경기에 일단은 제일 좋은 심판들을 일단은 최대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4강 가면서 4강에 진출한 국가들 심판들은 쫙 빠지게 됐고요. 태국 심판 해당 주심은 경력은 많지만 국제대회 경험은 적은 심판이었는데
뭐 AFC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고, 그러니까 이 태국 심판이 열리는 대회니까 경험을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승에 개최국 한 명은 뛰자. 네. 결과적으로는 악수였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PK를 받았어야 됐을 장면, 후반 38분에 나온 장면이죠. 그러니까 골키퍼하고 경합 상황이었는데 공이 완전히 지나갔고 완전히 골키퍼가 낚아챘네요. 예, 키퍼에 걸렸습니다. 1000% PK다. 1000%. 라는 이제 완벽한 오심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다만 주심의 위치가 좋지 않았다. 이 대회는 VAR이 없기 때문에 뭐 주심의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의도된 오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튼 오심이었다라는 평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두 번의 판정이었던 거죠. 근데 20세 이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20세 이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20세 때도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우리 페널티킥 내준 거는 사실 다 애매했죠. 네, 그거 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전에 왜 이게 다시 소환이 됐냐면 20세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유독 사실 많은 심판 판정의 억울함, 그다음에 그렇죠. 불리함을 받았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상황에서 17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결국에 한국 축구 외교력의 한계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한국이 국제 축구 무대에서 호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공교롭게도 운이 나빴던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그게? 요거는 일단은 우리 심판계에서 하는 이제 한국 심판들의 공통적인 일단 의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심판들이 그 본인의 명예와 경력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오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20세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사실 온두라스와 3차전에서 굉장한 판정 피해를 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봐야지 이게 특정 국가의 외교력과 연결 짓는 것은 조금 비약이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20세 월드컵에서 첫 경기 프랑스전에서 김준홍 선수, 그쵸, 이 부분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오심이 맞다라는, 그러니까 노 카드 노 파울, 카드를 주는 상황도 아니었고 파울을 주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거는 풋볼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축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다만 이것도 주심의 위치는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심의 위치가 좋지 않았다라는 건 다 주심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VAR이 있는 경기였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는 VAR이 잘못한 것이다. VAR이 반드시 주심에게 세컨 찬스를 줬어야 된다. 그리고 주심이 봤다면 주심은 아마도 본인이 선택했던 PK 판정, 그리고 그 옐로 카드를 번복했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피파의 그 디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전에서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장면들, 뭐 그 우리가 팔꿈치에 맞은 장면, 팔꿈치, 파울이 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만 이 부분도 심판이 못 봤다. 근데 결국에 심판이 못 봤다라는 건 다 심판의 감점 요인입니다. 심판, 우리가 경기를 하면 선수들만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도 공 위치와 더불어 트래킹을 하거든요.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좋은 심판들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후반 막판에 페널티 박스 옆에서 완전히 밀려 넘어진 장면이 있었죠. 뒤에서 밀어서 버려갖고 역시 파울이 맞다. 당연히 오심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단 한 경기에 대해서만 정심이 인정됐는데, 우리가 그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전히 잡아채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임팩트는 있었지만 넘어질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심이다라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 장면과 대비된 게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전 경기 나이지리아전이었나요? 그 아마 그 콜롬비아 에콰도르전이었나요? 네. 그 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약하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좀 줬죠. 네. PK를 줬죠. 그렇죠. 에콰도르의 그 어린 선수. 이름을 벌써 까먹었네요. 첼시 간 선수요? 네, 첼시.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자, 심판 판정은 참 아쉽네요. 운이 없었다. 결론은 운이 없었다. 운이 없었다고 하기엔 좀
많이 없었다. 너무 많이 없었네. 뭐 많이 없었다. 진 건 아쉽지만 뭐 월드컵 진출 확정했고 또 월드컵에서 또 다시 또 일본 만날 수 있잖아요. 결승전은 못 봤고 이란하고 했잖아요. 이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란전의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이란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란이 올라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란을 일본이 이겼다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센가 보다 해서 질 가능성이 높겠군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편파 판정 논란이 있는 건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두 팀 다 수준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게 패스로 짧게 가는 움직임도 좋았고 경기적으로 되게 볼만한 포인트가 많았는데 오히려 만약에 실점이 안 이어졌다면은 뭐 0대0 흐름에서 좀 더 팽팽하게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맥이 금방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가 좀 더 발전하려면 아시아의 VAR을 일단은 하는 국가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VAR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FC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VAR을 볼 수 있는 심판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리그에서 VAR을 많이 해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특정 국가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사실이니까 오만, 예멘 이런 등등등등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현재 VAR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VAR 심판들이 양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역시 어떻게든 이기네요. 위기도 잘 넘기죠. 그것도 위기를 자초한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기 넘겼어요. 속죄 골이죠. 속죄포. 도훈 선수도 그런가요? 그랬고요. 어시스트가 누구였죠? 코너킥 상황이었나요? 네, 코너킥 상황이었었는데 박영우 선수, 이명재 선수였죠. 아무튼 뭐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그 광주를 또 하성룡 기자가 극찬을 한 상황이어서. 근데 광주가 좋긴 좋더라고요. 좋죠. 재밌어요, 축구가. 성적도. 근데 아무래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울산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잘 싸웠네요. 광주가 점유율에서는 54대 46으로 앞섰고 슈팅 수도 6대6 똑같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 방을 세트 피스에서 한 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선방도 역시나 또 돋보였고요. 뭐 아사니 선수의 프리킥이 물론 약간 골키퍼 쪽에 치우친 것도 있긴 했지만 워낙 강슛이었기 때문에 막기 힘들었을 텐데 진짜 가뿐히 전하는 거 보면서 진짜 뚫기 힘든 벽이다. 전북 골들이 아주 예술이었죠. 전북이 이제 뭐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이제 사실 2위권 싸움을 하는 위치까지 왔죠. 페트레스쿠 감독의 리그 첫 승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만에 FA컵에서는 한 번 이겼고요. 아직은 뭐 감독의 색깔을 갖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예전 최강희 감독이 추구하던 강하게 전방 압박해서 공수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그 경기를 좀 뭐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게 닭공 시절의 축구를 좀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게 뭐 또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골을 넣었던 문선민 선수가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은 되게 간결하고 선이 굵은 축구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또 플레이에서도 직접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빠르게 크로스 올릴 때는 올려버리고 전방에서 또 워낙 그 피지컬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요. 제주가 최근에 아주 좋았던 팀인데 상대로 제주는 여름 되면 늘 힘들어요. 덥고 체력적으로 이제 이동도 많고 제주는 이제 고민스럽죠. 고민스럽네. 뭘 노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어디다 설정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한 고민으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시즌 초반에 늘 그래도 뭐 괜찮다가 요 시점 되면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전북하고 승점 차는 불과 1점이고 크지는 않지만 사실은 추세가 또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되면 이게 극복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제주가 이 또 여름을 어떻게 버텨낼지가 또 관건입니다. 이 K리그를 보는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또 제주가 이게 마의 승점 20점대 징크스라고 불리는 게 있던데요. 이게 이번에 지금 제주가 승점 20점을 돌파한 게 12라운드. 그러니까 12경기 만에 돌파했는데 했죠, 이번이. 네네. 지금 이번이 20라운드여서 아직까지도 승점 30점대 고지를 아직 밟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반복이 돼서 작년도 재작년도 이제 승점 20점대까지는 금방 쌓았다가 여기를 이제 벗어나는 거는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제 돌아오는 걸 봐야죠. 팀에는 아무튼 뭐 구자철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큰 에너지를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 마지막에도 아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자철 선수가 돌아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현범 선수도 돌아온다 그러고요. 네. 자, 전북 송민규 선수가 자책골을 이끌어냈죠. 네. 이 자책골보다 훨씬 엄청난 자책골이 하나 나온 경기 네. 대구와 수원 삼성. 좀 짠했어요. 근데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세징야가 진짜 왕. 네, 패배는 막아줬죠. 야, 세징야 골도 그 바깥으로 진짜 바깥쪽 발로 그 발리슛. 네. 그죠? 진짜 수원 팬들은 진짜 열받죠. 사실. 열받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이기나 했는데 그 89분에 또 먹어서 또 어렵습니다. 지금 뭐 시즌이 한참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물론 뭐 지금 그 바로 위에 이제 수원 FC나 강원. 예, 강원도 좀 뭐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즌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좀 뭐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또 다른 팀들은 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수원도 뭐 이번에 그 수비수 한 명 뭐 불러왔다고 하지만 이게 워낙 공격 쪽에서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어갖고 공격 쪽에서 보강이 좀 있을지 그런 게 좀 더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골이 공격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기재 선수의 뭐 세트피스에서 비롯되는 골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수원 삼성이 정말 강등이 되는 날이 올까요? 아직까지도 근데 좀 실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수원 삼성이 그래도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계속 이렇게 이기기가 힘들어지면 지금 그렇죠? 20경기 만에 승점 10점을 밟았으니까. 자, 수원 삼성은 이렇게 어렵고 자, 서울과 대전은 득점은 없었지만 이을용의 두 아들이 같이 경기를 출전했어요. 두 선수 모두 서울인 거죠? 네네. FC 서울. 동반 출전했죠. 한 그라운드에 또. 그러니까요. 이태석은 뭐 거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네. 그다음 둘째 아들 이승준. 그러니까 저 제일 처음에 그래서 교체 투입될 때 이승준 누구였더라 이 생각이 딱 들었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그 이을용 3호기구나. 형제 치고 그렇게 닮지는 않았죠 사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좀 해프닝이 있었죠. 그 매너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 선수 우리 선수 서울 선수의 부상 때문에 골라인에 이제 차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몰고 넘겨줘야 되지만 좀 많이 긴장한 듯한 느낌이 그렇죠. 났었어요. 좀 뭐 서울이 사실 경기적으로는 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갑자기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굳이 골이 안 터져. 아쉬워. 서울은 슈팅 수가 12대 1이었어요. 서울은 최전방이 고민이죠. 최전방이 고민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있었을 때 황의조 선수가 뭐 비록 골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일단 서울에서 최다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선수가 일단은 그 황의조 선수였어요. 골을 못 넣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두드려주는 선수가 지금 일단은 빠진 상황에서 일류첸코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감각의 문제라고 보이고 나상호 선수는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또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전방의 무게감이 좀 훅 떨어진 느낌. 선수 나간 거는 진짜 골을 못 넣네요. 최근 7경기에서 5골.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황의조 선수가 어느 정도 여름에 떠날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었잖아요. 그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은 이제 박동진 선수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 서서히 출전 시간도 좀 늘려가면서 폼을 끌어올. 잘하는 선수를 빼면서요. 근데 오늘 경기가 중요한데. 근데 오늘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뭐 투톱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굳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간다고 안 써? 뭐 인수인계야? 저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자, 포항이 뭐 수원 FC도 로페즈 선수 영입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교체 출전했죠. 했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팀들은 다 졌어요. 포항이 3대1로 수원 FC를 이겼습니다. 참 김기동 감독은 참 수원 FC는 일단은 수비가 심각합니다 좀. 뭐 최다 실점 팀일 거예요 리그 지금. 이렇게 많이 허용해서는
뭐 수원 FC의 공격력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더라도 뭐 이승우 선수도 근데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은 아직은 공격 포인트로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이승우 선수의 활약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 경기에서 도움 하나 기록했죠. 예. 저 라스 선수의 골. 예, 근데 뭐 아직은 그래도 지난 시즌만큼의 임팩트 결정을 결국에는 공격수는 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비가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면 이 수원 FC는 또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보강이 반드시 일단 여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강등을 피하려면. 자, 그리고 인천이 강원을 꺾었습니다. 강원이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팀이 변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격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수비가 뒤가 뚫리네. 뭐 그런 얘기 요즘. 그런데 뭐 그 경기 이 스탯으로 보면 강원이 역시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거는 뭐 일단 뭐 확실히 드러났어요. 초반에 경기 실점이 나왔는데 뭐 그 뒷공간 그냥 한 방에 찔렸어. 그리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 3대 칩이라고 막 그런 얘기 인천 팬들은 지금 뭐 포카 칩, 허니버터 칩, 김민석 칩 이래가지고 칩슛으로 넣었다고. 간결하게 넣었죠. 뭔 소리예요? 블루칩이네요. 네. 저 약간 뭐. 그래서 뭐 지금 인천 팬들에게는 아무튼 큰 기쁨을 줬던 김민석 칩. 점유율이 강원이 60대 40으로 크게 앞섰고 슈팅 숫자는 11대 11 똑같았고 유효슛은 강원이 6대 4로 앞섰고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강원이 공격적으로 잘 맞불을 놨는데 결정력이죠. 뭐. 윤정환 감독님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착신 발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수들에게 조금 더 파이팅을 독려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치에 맞게 선수들이 생각하고 그 값어치에 맞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해주겠지라는 안일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또 감독님이 얘기했죠. 이런 말이 또 근데 항상 또 역풍이 또 불 수가 있잖아요. 선수들에게 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요새 또 양현준 선수의 그런 이적 때문에 이슈의 최대 화두는 양현준 선수가 믹스존에서 한 말이었죠. 김병지 대표를 만나고 싶다. 깎아서라도 가고 싶다. 연봉을 몸값을 깎아서라도 연봉을 깎아서라도 가고 싶다. 점점 약간 팀 분위기가 약간 잘못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양현준까지 없으면. 근데 뭐 양쪽이 다 지금 이해는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지난해에 그렇죠. 이미 뭐 오퍼가 있었을 때 이영표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뭐 그 유럽에서 좋은 오퍼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나가야 적응 면에서 좀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단이 약속했던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 지금 대표가 바뀌었고 뭐 일단 양현준 선수의 말로는 대표가 안 만나준다는 거잖아요. 또 말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또 김병지 대표이사 쪽 측에서는 뭐 만난 적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안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보다는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의 이야기죠. 얼굴이야 보죠. 설마 김병지 대표가 피해 다니겠어요? 양현준을 피해 다니겠냐고. 저기 현준이다. 그래서 도망 다니겠냐고. 저기 현준이 있냐? 안 가. 검찰도 아니고. 그러진 않겠죠. 쉽지 않네요. 뭐 이것도 강원 입장에서 지금 양현준 선수를 빼놓고 그보다 나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감독을 지금 바꿔놨는데 여기에 핵심 선수를 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거기다가 팀이 뭐 그래도 뭐 좀 좋은 상황이면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 경기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양현준 나간다고 다른 선수 쓰겠냐고 그 공격 기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써야 되겠네요. 지금 최대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독들은요 생각보다 이번 주 경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그렇게 길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경기 그냥 한 경기에 올인을 해야 그 분위기를 갖고서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모든 때문에. 스포츠가 마찬가지죠.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 격언에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 걱정에 투수를 아끼지 마라. 이런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다. 투수를 아끼지 말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경기에 쏟아붓고 내일은 내일 그렇죠. 자로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망하는 경우 꽤 있는데 이제 어제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한 골이 일주일에 한 경기씩. 오늘은 뭐 쓴 거 없어요? 아까도 많이 썼어요? 어디 보자. 우리 박아란 PD 검사해볼까? 되게 열심히 듣고 그래도 끄덕 열심히 하고
자, 이 코너를 이게 상설 코너로 할까? 해가지고 박아라는 뭘 적었나? 이번 그 방송분을 요약하는 거죠. 박아라니 필기 노트. 그러니까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쓱.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자, 방송을 재밌게 하는 거에 이제 재밌게 밑줄을 쳤네요.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K리그 1 금요일 경기 돼지꼬리 해놓고 이번 주 있다고 썼네요. 보러 가세요. 네, 제주로. 그다음에 황의조 관련된 거 옆에다가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영우 손준호 선수 관련된 건에서는 제한적이야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죠?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요. 이거 도치법으로 써가지고 네. 제한적이야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적이네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필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더위를 뚫고 더 위에 위너라고 썼네요. 네. 수적 우위에 별표를 친 건 왜 그랬을까요? 아까 콜린벨 감독이 그 얘기인 거. 애두라. 얘들아. 체력이 돼야 해. 약간 요약 버전 같아요. 이 방송의 요약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그 인생은 타이밍 같은 게 안 나오네요.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했나? 네. 신구조화 대표팀 즉시 전력 03년에도 출전 김정민 선수 옆에다가 난 02년생인디. 제목이다. 와, 내가 태어난 03년에 출전 난 02년생인디. 호흡은 뭐죠? 호흡이라고 했었죠? 선수들끼리 호흡이 맞는다. 아하. 많이 썼네요. 지난번 주에 한번 읽어주니까 올해는 이것저것 많이 이번 주는 많이 썼어요. 또 글씨 자체가 예쁘네요 또. 글씨 예쁘네. 인상적이지 않아 아직까지. 이번에 하나 나왔네요. 나는 02년생인디. 난 02년생인디. 제가 볼 때는 인대도 아니라 인디. 그리고 아까 심판 판정 얘기할 때 1000% PK. 한국이 호구, 높 운이 나빴다. 제주 옆에는 여름엔 힘들어. 유유. 화이팅이라고 써놨네요. 그 주변 분들한테 이 방송 들어야 할 때 앞과 맨 뒤를 꼭. 저희 엄마 안 그래도 맨 뒤가 포인트라고. 앞뒤만 보신다. 그리고 이을용 아들 이승준의 데뷔전에서 그 매너볼 상황 긴장했구나. 그랬을 수도. 자, 지난주 지난주 썼던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02년생인디 박호 선수 나라 국적. 조지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저 그 이순민 선수 랩하는 거 찾아왔어요. 이순민 선수 위로였죠 또. 네. 어땠어요? 위로였나요? 그 래퍼 이름이 닉네임이? 랩네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상식 더 위뚫고 더 위로네 진짜. 오. 그래서 힙합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어땠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힙합 좋아요? 네. 그 시상식 무대를 봤는데 되게 안 떨고 잘 하시더라고요. 막 춤 뒤에 같이. 전문 래퍼라고 하니까. 그렇죠. 보고 싶네요, 저도. 자, 다음 주에는 주시은 아나운서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